낡고 삐걱거리는 병원 침대에 몸을 뉘인 강준의 시선은 창밖의 회색빛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훈련소에서 배운 인내심과 집중력은 이곳 전쟁터보다 더 잔인한 삶의 최전선에서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일주일 전 그는 이 도시의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쓰러져 있었다. 폐렴과 영양실조, 그리고 끝없는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의 의식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떠오른 것은 자신의 몸 상태가 아니었다. 찢어질 듯한 배고픔과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를 덮쳤던 절망감 속에서도 강준은 한 가지 생각만을 붙들고 있었다. 설마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할까? 그 생각은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을 안겨주었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흙먼지 날리는 전장에서, 척박한 산악 지형에서, 그리고 적진의 한복판에서 그는 수없이 많은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동안 그의 곁을 지켰던 것은 인간 전우가 아니었다. 충성스럽고 영리하며 강준의 명령이라면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던 K9 군견. 블리츠였다. 블리츠는 단순한 군견이 아니었다. 그는 강준의 가족이었고 전우였으며 유일한 친구였다. 그들은 함께 지뢰밭을 해치고 인지를 구출했으며 테러리스트의 은신처를 급습했다. 블리츠의 날카로운 후각과 놀라운 민첩성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강준은 블리츠에게 자신의 목숨을 여러 번 빚졌다. 그들의 유대는 강철보다 단단했고 어떤 시련도 끊을 수 없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3년 전 강준은 마지막 임무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적의 매복 공격에 팀원들이 고립되었고 강준은 블리츠와 함께 최전선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냈다. 블리츠는 강준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총알을 막아냈고 그 결과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강준은 가까스로 블리츠를 구출했지만 자신 역시 다리를 크게 다쳤다. 길고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 끝에 강준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군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다. 블리츠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부상은 회복 불능이었고 더 이상 군견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군에서는 은퇴한 K9 군견들을 민간에 입양 보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강준은 블리츠를 자신이 직접 입양하려 했지만 규정은 단호했다. 은퇴한 군인은 군견을 입양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군은 블리츠를 최우수 은퇴견 프로그램에 따라 모범적인 시민에게 입양 보낼 것이라고 통보했다. 강준은 반대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닿지 않았다. 그는 아직 재활 치료 중이었고 블리츠를 돌볼 여력이 없다는 군의 판단은 냉정했다. 그들은 블리츠가 최고의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준은 절망했지만 블리츠의 행복을 위해 그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블리츠를 떠나보내던 날 블리츠는 강준의 얼굴을 하염없이 핥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강준은 차마 블리츠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군에서 전역한 후 강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의 부상은 예상보다 심각했고 그는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려야 했다. 정신적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했다. 악몽은 그를 밤마다 괴롭혔고 블리츠에 대한 그리움은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변변한 직업도 얻지 못했고
그나마 모아두었던 돈도 병원비와 생활비로 바닥났다. 그는 고시원방 한 칸에서 겨우 연명하며 살았다.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고 세상은 그를 외면하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한때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군인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뉴스 기사가 강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은퇴 궁연 실종 사건, 훈련소 출신견 다수 포함이라는 헤드라인이었다. 그는 불안감에 사로잡혔다. 설마 블리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그는 곧바로 궁연훈련소에 연락을 취했지만 그들은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입양된 군견의 정보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강준은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도시를 헤매기 시작했다. 혹시라도 블리츠를 길에서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서 그는 밤낮 없이 거리를 배회했다. 골목길, 공원, 지하철역, 재래시장. 블리츠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강준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블리츠를 찾아야만 했다. 그것만이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다. 수많은 밤을 길거리에서 보냈고 그의 몸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굶주림과 피로, 그리고 절망은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블리츠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그를 지탱했다. 그리고 일주일 전 그 일이 일어났다. 도시의 가장 번화한 거리, 화려한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강준은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먼 발치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당당한 체격과 독특한 털 색깔. 블리츠였다. 하지만 그의 블리츠는 아니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궁연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털은 엉망진창으로 엉켜 있었고 눈은 생기를 잃은 채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블리츠는 굶주림과 병매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만이 널려 있었다. 강준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군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던 블리츠가 어째서 이런 처참한 모습으로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가. 분노와 슬픔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블리츠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시야가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블리츠의 처참한 모습과 자신을 향해 뻗어오던 사람들의 손길이었다. 그리고 그는 정신을 잃었다.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병원 공기. 그의 머릿속은 온통 블리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블리츠는 어떻게 된 거지? 그는 간호사에게 블리츠의 행방을 물었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환자분만 이송했습니다. 동물이 함께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준의 눈앞이 다시 캄캄해졌다. 블리츠는 어디로 간 것일까? 자신이 쓰러진 동안 블리츠는 다시 홀로 남겨진 것인가?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병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의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의사는 그에게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폐렴은 심각했고 영양실조로 인한 합병증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강준은 멈출 수 없었다. 블리츠가 어딘가에서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병원 복도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자신이 쓰러졌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혹시라도 블리츠가 아직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 병원 로비를 지나 바깥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도시는 여전히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고 아무도 그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블리츠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거리를 헤매었다. 뇌리에는 블리츠의 처참한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배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날 그를 발견했던 시민들이 그의 곁에 쓰러져 있던 블리츠를 외면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분명 누군가가 블리츠를 도와줬을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이며 블리츠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강주는 자신이 쓰러졌던 곳으로 향했다. 번화한 거리의 모퉁이, 화려한 넌사인이 번뜩이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블리츠의 흔적도, 그날의 잔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망연자실했다.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싶었지만 그의 눈은 메말라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길 건너편의 작은 동물병원의 간판에 닿았다. 희미한 불빛이 깜빡거렸다. 혹시 강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병원 안은 깔끔하고 아늑했다. 접수대에 앉아있던 젊은 수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나요? 강주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이 근처에서 쓰러졌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 궁연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수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궁연이요? 일주일 전쯤이라면 혹시 그 유기견 말씀이신가요? 강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유기견이요? 블리츠였습니다. 녀석은 유기견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수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유기견으로 판단하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함께 폐렴 증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강준의 눈앞이 다시 캄캄해졌다. 블리츠의 다리 부상은 그들이 함께 겪었던 마지막 임무에서 얻은 것이었다. 수의사가 말하는 유기견이 블리츠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블리츠, 아니, 그 강아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수의사는 망설이는 듯했다. 저희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 동물보호소로 인계되었습니다. 녀석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치료가 시급했습니다. 강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동물보호소라면 그는 그곳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유기된 동물들이 머무는 임시보호소. 일정 기간이 지나도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될 수도 있는 곳. 블리츠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어떤 동물보호소입니까? 당장 저를 데려다 주십시오. 강주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말했다. 수의사는 그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는 듯 차분하게 동물보호소의 이름과 위치를 알려주었다. 강주는 감사하다는 말도 잊은 채 병원을 뛰쳐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빨라졌다. 블리츠를 찾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동물보호소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다. 낡고 허름한 건물은 마치 이곳에 버려진 동물들의 쓸쓸한 운명을 대변하는 듯했다. 강주는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냄새와 함께 개들의 울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블리츠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접수실에는 나의 지긋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강주는 그녀에게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일주일 전쯤 이 근처에서 발견된 궁연이 여기로 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강아지가 여기 있습니까? 여성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진돗개 말씀이시죠? 덩치가 크고 다리를 저는... 맞습니다. 녀석은 지금 뒷마당에 있습니다. 강준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다. 블리츠가 살아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블리츠에게 달려가고 싶었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글쎄요. 녀석이 좀 예민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녀석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회복이 더디고 먹이도 잘 먹지 못합니다. 강주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더욱 불안해졌다. 블리츠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니.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녀석의 전우입니다. 제가 가서 녀석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강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여성은 강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는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녀는 강준을 이끌고 보호소의 뒷마당으로 향했다. 낡은 철창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개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몇몇 개들은 컹컹 짖어대며 경계심을 드러냈지만 대부분의 개들은 기운 없이 철창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여성이 멈춰선 곳은 가장 구석에 위치한 철창이었다. 그 안에는 한 마리의 진돗개가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은 강준의 블리츠였다. 하지만 녀석은 이전에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털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앙상한 갈비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블리츠의 눈은 깊게 패여 있었고 슬픔과 절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녀석의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강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블리츠가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었다니. 그는 철창 가까이 다가가 블리츠의 이름을 불렀다. 블리츠, 블리츠 나 강준이다. 블리츠는 고개를 들어 강준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스치는 듯했다. 하지만 녀석은 곧바로 고개를 떨구고 다시 웅크렸다. 녀석은 강준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면 알아보지 못하는 척하는 것일까? 블리츠 나다. 강준은 다시 한번 블리츠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블리츠를 향한 깊은 사랑과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블리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녀석의 눈이 강준의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순간 녀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녀석의 귀가 살짝 쫑긋거렸고 앙상한 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듯했다. 녀석의 심장이 강하게 뛰고 있었다. 강준은 철창 안으로 손을 뻗었다. 블리츠, 나 좀 봐봐. 강준이야, 우리 함께였잖아. 블리츠는 망설이는 듯하더니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녀석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녀석은 힘겹게 강준에게 다가왔다. 녀석의 코가 강준의 손에 닿았다. 차가운 콧잔등이 강준의 손바닥을 스쳤다. 그리고
녀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녀석의 후각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강준의 채취, 그들이 함께했던 수많은 시간의 흔적, 블리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녀석은 강준의 손을 핥았다. 그 핥는 움직임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연인을 향한 그리움과 반가움을 표현하는 듯했다. 강준 역시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블리츠의 털 위로 떨어져 스며들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다. 긴 이별의 시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여성 직원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촉촉한 기운이 스쳤다. 그녀는 강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 녀석은 분명히 당신을 기억하고 있군요.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강준은 블리츠의 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블리츠는 제 가족입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고통을 함께 겪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녀석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일단 안정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입양 절차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시죠. 지금은 녀석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강준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블리츠를 조심스럽게 철창 밖으로 이끌었다. 블리츠는 강준의 곁에 기대어 걸었다. 녀석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녀석의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맴돌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보호소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깨끗한 담요와 신선한 물, 그리고 사료가 준비되어 있었다. 블리츠는 강준이 보는 앞에서 허겁지겁 사료를 먹기 시작했다. 녀석이 그렇게 맛있게 먹는 모습은 강준의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주었다. 강준은 블리츠의 곁에 앉아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몸은 여전히 마르고 앙상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준은 블리츠의 곁을 지키며 지난 3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을 경험했고 이제는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강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있었다. 왜 블리츠가 길거리에서 발견되었는가? 군에서 약속했던 최고의 환경은 대체 무엇이었는가? 블리츠를 버린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강준은 이 모든 진실을 파헤쳐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 그는 블리츠를 다시는 이런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다. 동물보호소의 작은 방에서 블리츠가 사료를 먹는 동안 강준은 녀석의 앙상한 몸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녀석의 털은 윤기를 잃었고 몇 년 전 함께 전장을 누비던 그 탄탄한 근육은 온데간데 없었다. 다리의 상처는 덧나 있었고 뼈가 튀어나올 듯한 앙상한 모습은 강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군에서 약속했던 최고의 환경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이토록 충성스럽고 영리한 궁연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은 누구인가? 강준은 자신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블리츠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는 보호소 직원이 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블리츠의 입양 기록을 살펴봤다. 입양자는 한진혁, 직업은 사업가, 주소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되어 있었다. 한진혁이라는 이름은 강준에게 낯설었다. 그는 블리츠를 입양한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녀석을 방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혹시 블리츠가 도망친 것일까? 아니면 한진혁이 의도적으로 녀석을 버린 것일까? 강준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복잡했다. 혹시 이 입양자분과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을까요? 강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성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저희도 며칠 전부터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으시더군요. 저희도 녀석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유기견으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 훈련된 아이가 길거리에 버려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녀의 말은 강준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블리츠는 절대 주인을 버릴 아이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누군가 블리츠를 의도적으로 버렸거나 혹은 블리츠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온 것일 수 있었다. 강준은 후제 더 무게를 두었다. 블리츠는 보통 개가 아니었다. 녀석은 고도로 훈련된 궁연이었고 위험에 처했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블리츠는 강준의 곁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녀석의 숨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강준의 품에 안긴 블리츠는 오랜만에 평온한 얼굴이었다. 강준은 녀석을 품에 안고 밤새 뒤척였다. 블리츠의 앙상한 몸을 쓰다듬을 때마다 그는 자신이 블리츠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블리츠를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이제부터라도 녀석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그를 감쌌다. 다음 날 아침, 강준은 블리츠와 함께 동물보호소를 나섰다. 블리츠는 여전히 다리를 절었지만 강준의 곁에서 한결 안정된 모습이었다. 보호소 직원은 강준에게 블리츠의 치료에 필요한 약과 주의사항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입양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자신들에게 다시 연락해달라고 덧붙였다. 강준은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블리츠를 데리고 택시에 올랐다. 그는 블리츠를 자신의 작은 고시원 방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다. 블리츠에게는 넓고 편안한 공간이 필요했고 그는 블리츠의 치료를 위한 병원비도 마련해야 했다. 강준은 블리츠를 잠시 친구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의 유일한 친구인 민수. 민수는 강준의 군 동기이자 그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이었다. 민수는 도시 외곽에 작은 집을 가지고 있었고 동물을 좋아했다. 강준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블리츠의 이야기를 전했고 민수는 흔쾌히 블리츠를 돌봐주겠다고 했다. 민수는 강준의 상처투성이 삶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블리츠가 강준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었다. 민수의 집에 도착하자 민수는 블리츠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블리츠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경계하는 듯 했지만 민수의 다정한 손길에 이내 긴장을 풀었다. 강준은 민수에게 블리츠의 상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블리츠는 지금 치료가 시급해. 그리고 나는 블리츠를 이렇게 만든 녀석들을 찾아낼 거야. 한진혁이라는 사람이야. 강남에 산다고 하더라. 민수는 강준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한진혁, 혹시 그 유명한 사업가 한진혁 말하는 거야. 한진그룹의 차남. 강준은 깜짝 놀랐다. 한진그룹, 그게 무슨 소리야? 민수는 한진그룹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진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한진혁은 그 그룹의 차남이었다. 그의 이름은 종종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좋은 쪽보다는 부정적인 스캔들로 더 유명했다. 재벌 3세의 갑질, 마약 스캔들, 폭행 사건 등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온갖 악명이 따라다녔다. 강준은 믿을 수 없었다. 블리츠가 그런 인물에게 입양되었다니. 군에서 블리츠를 모범적인 시민에게 입양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었는데 한진혁 같은 인물이 어떻게 모범적인 시민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었다. 강준의 직감은 한진혁이 블리츠를 단순히 방치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음모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럼 이 녀석이 궁견이라는 걸 알고 입양했다는 거야. 강준이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렇겠지. 재벌가 자제들은 종종 희귀한 반려동물을 찾곤 해. 궁견이라면 그들에게는 또 다른 수집품 정도였을 수도 있고. 강주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블리츠가 그들에게 단순한 수집품에 불과했다니. 녀석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야. 블리츠를 이렇게 만든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강준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강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쉬운 일은 아닐 거야. 강준아, 한진혁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야. 뒤에 거대한 한진그룹이 있어.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알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 블리츠를 위해서라도. 강준은 민수의 집에서 블리츠와 작별 인사를 했다. 블리츠는 강준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강준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듯했다. 강준은 블리츠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조금만 기다려. 블리츠, 내가 꼭 돌아올게. 그리고 내게 이런 짓을 한 녀석들을 벌할 거야. 민수에게 블리츠를 맡긴 후 강준은 곧바로 한진혁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궁견 입양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궁견이 어떻게 모범적인 시민에게 입양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개입될 수 있는지 알아야 했다. 그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대부분은 함구했다. 군 내부의 일은 외부에 발설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명의 동료가 강준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궁견 입양 프로그램은 김철민이라는 전역 궁견 훈련소장이 담당했었다는 것이다. 김철민 소장은 얼마 전 퇴역했고 현재는 모처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다. 강준은 김철민 소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블리츠의 입양 과정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수소문 끝에 김철민 소장이 살고 있는 곳을 알아냈다. 도시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였다. 김철민 소장의 집 문을 두드리자 덥수룩한 수염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중년 남성이 문을 열었다. 강준은 그를 한눈에 알아봤다. 김철민 소장이었다. 강준은 자신을 소개하고 블리츠에 대해 물었다. 김철민 소장은 강준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블리츠라니,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잘 지내고 있었다고요, 소장님. 블리츠는 길거리에서 굶주리고 병든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녀석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대체 한진혁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입양될 수 있었던 겁니까? 군은 블리츠가 최고의 환경에서 지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강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김철민 소장은 강준의 격앙된 목소리에 어깨를 움츠렸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강준을 집 안으로 들였다. 낡고 오래된 가구들로 채워진 거실은 그의 쓸쓸한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앉으십시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김철민 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블리츠의 입양 과정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강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역시 그랬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김철민 소장은 과거를 회상하는 듯 먼 곳을 응시했다. 한진그룹에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블리츠를 원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진혁이 블리츠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블리츠의 뛰어난 능력을 알고 있었고 그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려 했습니다. 강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다른 목적이라니요? 궁연을 대체 어디에 쓰려고요? 그들은 블리츠를 자신들의 불법적인 사업에 이용하려 했습니다. 마약 탐지견으로 둔갑시켜 자신들의 불법적인 마약 밀수에 이용하거나 혹은 경호견으로 사용하려 했을 겁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목적은 분명히 불순했습니다. 제가 반대했지만 저는 그들의 압력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을 협박했고 저의 군 생활을 끝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철민 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강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한진혁은 단순히 블리츠를 방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블리츠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군견으로서의 숭고한 임무를 더럽히려 한 것이다. 강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래서 블리츠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은 블리츠를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저는 블리츠를 한진혁에게 인계한 후에는 그들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소문으로는 한진혁이 블리츠를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고 방치했다고 들었습니다. 녀석이 고통스러워했고 결국 탈출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블리츠가 길거리에서 발견된 것은 아마도 그 때문일 겁니다. 김철민 소장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죄인입니다. 블리츠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강주는 김철민 소장을 노려보았다. 그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얼굴에서 비치는 죄책감과 고통은 강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김철민 소장도 피해자일 수 있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력했던 한 개인이었을 뿐이었다. 소장님이 저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한진혁과 한진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고 블리츠에게 행해진 불법적인 일들을 밝혀낼 겁니다. 소장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블리츠가 겪었던 고통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김철민 소장은 강준의 제안에 망설이는 듯했다. 한진그룹은 그에게 여전히 두려운 존재였다. 하지만 블리츠에 대한 죄책감과 강준의 굳건한 의지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블리츠를 이용하려 했던 증거, 그리고 그들의 다른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한진그룹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블리츠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겁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강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김철민 소장은 그에게 한진그룹의 불법적인 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들은 군견을 이용한 마약 밀수와 해외 불법 도박 사업에 연루되어 있었다. 블리츠는 그들의 계획에 이용될 예정이었지만 녀석의 저항과 탈출 시도로 인해 그들의 계획은 틀어졌던 것이다. 김철민 소장은 또한 한진혁이 블리츠를 자신의 경호견으로 이용하려 했으며 녀석이 말을 듣지 않자 잔인하게 폭행하고 방치했다는 소문도 들려주었다. 강준의 분노는 다시 한번 치솟았다. 블리츠가 그토록 고통받았다는 사실을 상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그는 김철민 소장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이제 그는 블리츠를 이렇게 만든 자들을 찾아낼 단서를 얻었다. 그는 한진혁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고 그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강주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수에게 연락하여 김철민 소장에게 들었던 모든 정보를 공유했다. 민수는 강준의 이야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강준아, 이건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진그룹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알아.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 블리츠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강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너는 블리츠를 잘 돌봐줘. 나는 이 싸움을 시작할 거야. 민수는 강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강준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때 해커로 활동했던 친구들을 떠올렸다. 그들이 한진그룹의 숨겨진 비리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강준은 한진역의 고급 저택으로 향했다. 그는 무작정 찾아가 블리츠의 행방을 묻고 그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막상 저택 앞에 도착하자 그는 그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다. 높은 담장과 삼엄한 경비는 그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정면으로 돌파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밤새 한진역의 저택 주변을 배회하며 약점을 찾았다.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 CCTV의 사각지대, 그리고 외부인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 그는 군에서 배운 잠입 기술을 되살렸다. 그는 자신이 한때 나라를 위해 싸웠던 특수부대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이제 그의 적은 국가의 적이 아닌 자신과 블리츠를 고통스럽게 한 개인들이었다. 이튿날 아침 강준은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내게 필요한 정보가 있어. 한진역의 저택 도면과 그들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그리고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도. 민수는 강준의 말에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알았어. 강준아, 위험한 일이라는 건 알지 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도울게. 블리츠는 내가 잘 돌보고 있을게. 강준은 민수의 도움에 감사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블리츠를 향한 그의 싸움은 이제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민수와 김철민 소장, 그리고 블리츠가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강준은 자신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단순히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블리츠에게 행해진 모든 불의를 바로잡고 군견 입양 시스템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의 싸움은 블리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약하고 버림받은 존재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전역 군인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쫓는 사냥개였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블리츠의 고통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었다. 며칠 후 강준은 민수로부터 한진역 저택의 보안 시스템과 도면, 그리고 한진그룹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에 대한 정보를 건네받았다. 민수의 해커 친구들은 놀라운 실력을 발휘하여 그들의 내부망에 침투했고 수많은 기밀 정보들을 강준에게 넘겨주었다. 정보를 받아든 강준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비리가 얽혀 있었다. 마약 밀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그리고 심지어 정치권과의 검은 유착까지. 한진그룹은 겉으로는 번듯한 대기업이었지만 그 속은 썩어 있었다. 특히 한진혁은 그룹 내에서 가장 어둡고 위험한 사업들을 주도하고 있었다. 블리츠가 그들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강준의 분노를 다시금 폭발시켰다. 이 자식들은 블리츠를 단순한 도구로 여기고 학대했어. 강준은 민수에게 건네받은 자료들을 훑어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블리츠의 고통을 갚아줘야 해. 그리고 이 모든 비리를 세상에 알려야 해. 민수는 강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위험한 일이야. 강준아, 이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 너는 한진그룹의 표적이 될 거야. 그들은 널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두렵지 않아. 내가 두려운 건 블리츠가 겪었던 고통을 외면하는 거야.
강주는 블리츠가 자신에게 기대어 잠들어 있던 모습을 떠올렸다. 녀석의 앙상한 몸과 슬픔이 가득했던 눈동자. 강주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강주는 한진혁의 저택에 잠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수가 넘겨준 도면을 바탕으로 저택의 구조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렸다. 경비원들의 순찰 경로, CCTV의 사각지대, 그리고 침입 및 탈출 경로. 그는 군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지식을 총동원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자료를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한진혁의 숨겨진 비리를 폭로하고 그를 끌어내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강주는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한진혁의 저택으로 향했다. 밤하늘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희미한 달빛만이 세상을 비췄다. 저택의 높은 담장 아래에 도착하자 강주는 주변을 살폈다. 예상대로 경비는 삼엄했지만 민수가 알려준 사각지대를 이용하면 침투할 수 있었다. 그는 능숙하게 담장을 넘고 저택 내부로 침입했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빨랐다. 저택 내부는 어두웠고 고요했다. 강주는 마치 유령처럼 저택의 복도를 가로질렀다. 그의 목표는 한진혁의 서재였다. 민수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한진혁의 모든 비밀 서류와 불법 거래 기록은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서재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강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순식간에 자물쇠를 열고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서재 안은 한진혁의 탐욕을 보여주는 듯했다.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값비싼 예술품들이 가득했다. 강주는 주저없이 책상으로 향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민수가 알려준 비밀 코드를 입력했다. 잠겨있던 파일들이 하나둘씩 열리고 강준의 눈앞에 한진그룹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그들의 불법적인 마약 밀수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과 연루되어 있었고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검은 돈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 정치권의 거물들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전직 고위 관료들과 현직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문서 곳곳에 등장했다. 그들은 한진그룹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막대한 금품을 수수했다. 강주는 모든 자료를 자신의 USB에 옮겨 담았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다. 이 자료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한진그룹은 물론이고 그들과 유착된 모든 세력들이 무너져 내릴 것이었다. 그는 블리츠에게 행해진 불의를 바로잡고 이 사회의 어둠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때 갑자기 서재 문이 벌컥 열렸다. 강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숨겼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한진혁이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렸고 그의 뒤에는 2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따라 들어왔다. 이 시간에 누구야? 한진혁은 술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강준이 숨어있는 곳을 향했다. 강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들킨 것인가? 경호원 중 한 명이 서재를 둘러보더니 말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도련님, 아마 도련님이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한진혁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는 노트북을 발견하고는 짜증스럽게 중얼거렸다. 누가 내 노트북을 만졌어. 강준은 숨을 죽였다. 한진혁의 손이 노트북에 닿는 순간 그는 행동해야 했다. 한진혁이 자신의 침입 사실을 알아차린다면 그는 이 모든 계획을 망칠 수도 있었다. 한진혁이 노트북을 닫으려던 순간 강준은 재빨리 튀어나왔다. 그는 한진혁의 목을 잡고 그의 몸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경호원들이 강준에게 달려들었지만 강준은 군에서 배운 특수부대 기술을 이용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경호원들은 채 저항할 틈도 없이 바닥에 쓰러졌다. 한진혁은 강준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누구냐? 감히 나를 건드려. 네가 누군지 알고 이래. 강준은 한진혁의 목을 더욱 강하게 쥐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나는 강준이다. 블리츠의 전우다. 네가 블리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왔다. 한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강준의 눈빛에서 섬뜩한 광기를 읽었다. 블리츠, 그 버려진 게 말하는 거야. 겨우 그딴 개 때문에 감히 내 집에 침입해. 그딴 게 블리츠는 너 같은 쓰레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다. 너는 녀석을 마약 탐지견으로 이용하려 했고 말을 듣지 않자 학대하고 버렸다지. 내 죄를 인정해라. 강준의 목소리는 서재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한진혁은 비웃듯이 웃었다. 그 개가 어쩌다 도망쳐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그리고 내가 뭘 했든 네가 무슨 수로 날 건드릴 건데 이 집에는 사방에 경비원들이 깔려 있고 너는 혼자야. 넌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택 내부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준은 창밖을 내다봤다. 이미 저택 주변에는 수많은 경비원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강준의 계획은 틀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이 저택에 머무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진혁을 이대로 놓아줄 수는 없었다. 강준은 한진혁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한진혁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강준은 그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갔다. 내가 블리츠에게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거야. 그리고 네가 저지른 모든 비리를 폭로할 거야. 너는 끝났어. 강준은 한진혁을 인질로 삼아 저택을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미 경비원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다. 강준은 그들을 향해 한진혁을 방패 삼아 움직였다. 물러서 안 그러면 이 자식의 목숨은 장담 못해. 강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경비원들은 잠시 망설였다. 그들은 한진혁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준은 그 틈을 타 가장 가까운 창문으로 향했다. 그는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경비원들은 그를 쫓았지만 강준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강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망쳤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다. 그는 한진혁을 잡았지만 그를 인질로 삼아 도망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한진혁을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USB에 담긴 자료들을 언론에 넘기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었다. 강준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숨어들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앞으로의 계획을 다듬었다. 한진그룹은 분명 자신을 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었다. 그는 이제 숨어 지내며 가장 적절한 순간에 자료를 공개해야 했다. 그는 민수에게 연락을 취했다. 민수야, 내가 한진혁의 저택에서 빠져나왔어.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했고 한진혁과 직접 대면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날 쫓고 있어. 잠시 몸을 피해야 할 것 같아. 민수는 강준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의 결단력에 감탄했다. 알았어. 강준아, 조심해. 내가 숨을 곳을 알아볼게. 그리고 네가 확보한 자료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찾아볼게. 강준은 민수의 도움에 안도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블리츠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동기가 있었다.
그는 숨어 지내며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한진그룹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강주는 도시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는 빈 건물의 지하 창고에 몸을 숨기고 민수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블리츠의 얼굴이 떠올랐다. 블리츠가 겪었던 고통과 비참함. 강주는 그 모든 것을 되갚아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고 블리츠와 같은 약한 존재들을 위한 싸움이었다. 그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강준이 한진혁의 저택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민수에게 연락을 취한 지 꼬박 이틀이 흘렀다. 그 이틀 동안 강준은 도시의 지하 깊숙한 곳, 버려진 창고에 몸을 숨겨야 했다. 민수가 찾아준 은신처는 낡고 허름했지만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히 숨길 수 있는 곳이었다. 창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강준의 예민해진 후각을 자극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로지 한진그룹의 비리를 폭로하고 블리츠에게 가해진 불의를 바로잡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USB에 담긴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다. 마약 밀수 경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자금 흐름, 그리고 정치권 인사들의 실명이 담긴 비밀 문서들. 이 자료들은 한진그룹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다. 강준은 이 자료들을 어떻게 세상에 공개할지, 어떤 언론사를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폭로할지 고민했다. 그는 단순히 복수하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깊숙이 뿌리내린 부패를 도려내고자 했다. 그때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수였다. 강준은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강준아. 큰일 났어. 한진그룹에서 너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 경찰에도 신고한 모양이야. 재벌가 자제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어. CCTV 영상도 조작해서 네가 한진혁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것처럼 꾸며냈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강준은 예상했던 바였다. 한진그룹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었다. 그는 피식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놈들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블리츠가 있는 민수의 집에 찾아왔어. 자신들이 블리츠의 정당한 소유주라고 주장하면서 블리츠를 데려가려고 했어. 내가 겨우 막아냈지만 위험해. 강준아, 블리츠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민수의 목소리는 더욱 다급해졌다. 강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블리츠가 위험하다니. 자신이 숨어 지내는 동안에도 블리츠는 위협받고 있었다. 그는 블리츠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에 휩싸였다. 민수야, 블리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 내가 곧 그리로 갈게. 이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하기 전에 블리츠를 반드시 지켜야 해. 강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전화를 끄는 강준은 곧바로 창고를 나섰다. 그는 한진그룹이 자신을 쫓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블리츠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거침없었다. 블리츠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민수의 집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강준은 민수의 집으로 가는 내내 주변을 경계했다. 혹시라도 한진그룹의 추적자들이 자신을 미행할까봐 조심 또 조심했다. 다행히 아무런 위험 없이 민수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블리츠가 꼬리를 흔들며
강준에게 달려왔다. 녀석은 강준의 몸에 얼굴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강준은 블리츠를 품에 안고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몸은 아직 앙상했지만 눈빛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블리츠는 강준의 존재에 안도하는 듯했다. 블리츠, 괜찮아. 이제 안전해. 강준은 블리츠의 귀에 속삭였다. 민수는 강준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너에게 올 줄 알았어. 블리츠가 너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강준은 민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블리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줘. 민수는 한진그룹에서 보낸 사람들이 자신들의 집에 찾아왔던 일을 설명했다. 그들은 블리츠가 한진혁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녀석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민수는 그들에게 강하게 맞섰고 블리츠가 궁연이며 현재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민수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자 그들은 일단 물러났지만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블리츠를 자신들의 목적에 사용하려 할 거야. 블리츠는 위험해. 강준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래서 내가 블리츠를 숨길 곳을 찾아놨어. 민수가 말했다. 내 친구 중에 은퇴한 수의사가 있는데 시골에서 작은 동물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어. 그곳이라면 블리츠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거야. 그곳은 한진그룹이 쉽게 찾아내지 못할 곳이야. 강준은 민수의 제안에 안도했다. 블리츠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블리츠를 다시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우린 친구잖아. 그리고 블리츠는 우리 모두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강준은 블리츠를 꼭 끌어안았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강준의 심장을 감쌌다. 그는 블리츠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블리츠,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돌아올게. 그리고 내게 이런 짓을 한 녀석들을 벌할 거야. 블리츠는 강준의 얼굴을 핥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녀석은 강준의 말을 이해하는 듯했다. 블리츠를 민수의 친구에게 맡긴 후 강준은 다시 홀로 남겨졌다. 그의 마음은 공허했지만 그의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다. 이제 그는 블리츠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한진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강준은 도시의 가장 유력한 언론사 중 한 곳인 대한일보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익명으로 기자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고 USB에 담긴 모든 자료를 압축하여 암호화한 뒤 전송했다. 이메일에는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 이 자료들은 한진그룹의 숨겨진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메일을 보낸 강준은 결과를 기다렸다. 그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이 모든 것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였다. 한진그룹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언론사도 침묵할 수도 있었다. 며칠 후 대한일보의 한면 기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한진그룹, 마약 밀수 및 불법 도박 사업 연루, 정치권 거물들 연루 의혹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강준이 보낸 자료들이 상세하게 공개되었다. 기사는 한진그룹의 불법적인 사업 규모와 그들과 유착된 정치인들의 실명을 가감없이 폭로했다. 특히 궁연 블리츠가 이들의 불법적인 사업에 이용되려 했다는 내용과 블리츠가 학대당하고 버려졌다는 내용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강준은 신문 가판대 앞에서 한면 기사를 읽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계획이 성공했다. 이제 한진그룹은 더 이상 자신들의 비리를 숨길 수 없었다. 국민들의 분노와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은 한진그룹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한진혁을 비롯한
한진그룹의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정치권 역시 연루된 의원들을 향한 비난 여론으로 들끓었다. 하지만 강주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다. 한진그룹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강주는 여전히 그들의 표적이었다. 언론은 그를 의문의 제보자로 불렀고 경찰은 그를 재벌가 자제 폭행범으로 쫓고 있었다. 그는 도시의 외곽으로 피신했다. 그의 은신처는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그의 정신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이 싸움의 끝을 봐야 했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준 씨 맞으시죠? 저는 대한일보 박 기자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한진그룹의 비리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입니다. 박 기자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한진그룹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강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강준 씨께 조언을 해드릴 일이 있습니다. 한진그룹에서 당신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진혁이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그는 당신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블리츠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박 기자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강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다. 블리츠가 또 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블리츠를 보호해야 했다. 그는 박 기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즉시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블리츠는 지금 어디에 있어? 혹시 안전한 거야?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블리츠는 지금 그 시골 동물보호소에 있어. 그런데 조금 전 보호소에서 전화가 왔어. 한진혁이 보낸 사람들이 블리츠를 찾아서 그곳까지 왔다는 거야. 그들은 블리츠를 데려가려고 했고 보호소 직원이 저항하자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 다행히 블리츠는 도망쳤다고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 강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블리츠가 또 다시 사라졌다니.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블리츠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블리츠를 찾아야만 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강준은 블리츠가 사라진 시골 동물 보호소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절박했다. 그는 블리츠가 다친 몸으로 홀로 헤매고 있을 생각을 하니 미칠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블리츠를 찾아내고 이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한진그룹과 한진혁에게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준은 블리츠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블리츠에 대한 걱정과 한진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곧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블리츠를 마지막으로 본 곳에 대해 물었다. 민수는 시골 동물 보호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한진혁이 보낸 남자들은 블리츠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고 그 과정에서 보호소 직원과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블리츠는 혼란을 틈타 보호소 울타리를 넘어 산속으로 도망쳤다고 했다. 강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민수에게 자신은 블리츠를 찾으러 갈 테니 민수는 그동안 확보한 자료들을 언론에 추가로 배포하고 한진그룹의 잔당들을
계속 압박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수는 강준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강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강준은 낡은 차를 빌려 시골 동물 보호소로 향했다. 도심을 벗어나자 울창한 산림이 눈앞에 펼쳐졌다. 블리츠가 이 넓은 산속 어딘가를 헤매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강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블리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보호소에 도착하자 직원들은 충격과 공포에 질려 있었다. 한진혁이 보낸 남자들은 덩치가 크고 험상궂은 인상이었으며 보호소 건물을 부수고 직원들을 위협했다고 했다. 강준은 그들에게 자세한 상황을 물었고 블리츠가 도망친 방향을 확인했다. 블리츠는 훈련받은 군견이었기에 숲속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녀석의 다리 부상과 영양실조를 생각하면 강준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다. 강준은 숲으로 들어섰다.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렸고 숲속은 묘한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군에서 배운 수색 기술을 총동원했다. 녀석의 발자국, 털 조각, 혹은 녀석이 남긴 다른 흔적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의 눈은 매섭게 움직였다. 숲은 넓고 복잡했지만 강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블리츠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그의 심장은 희망으로 뛰었다. 몇 시간을 헤매던 강준의 눈에 희미한 발자국이 들어왔다. 녀석의 다리 부상으로 인해 발자국은 불규칙했지만 강준은 그것이 블리츠의 발자국임을 확신했다. 그는 발자국을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갔다. 숲은 점점 더 깊어지고 밤이 다가오자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강준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지만 블리츠를 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에서 강준은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블리츠였다. 그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나무들 사이로 블리츠의 형체가 보였다. 녀석은 쓰러진 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있었다. 녀석의 몸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다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한진혁이 보낸 남자들과의 싸움에서 다시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했다. 블리츠, 강준은 녀석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다. 블리츠는 고개를 들어 강준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희미했지만 강준의 존재를 확인하자 안도감과 기쁨이 서렸다. 녀석은 힘겹게 꼬리를 흔들며 강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강준은 블리츠를 품에 안고 녀석의 상처를 확인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지만 출혈이 심했다. 그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군에서 배운 의료 지식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괜찮아. 블리츠, 괜찮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강준은 블리츠의 귀에 속삭이며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블리츠는 강준의 품에 안겨 평온한 숨을 몰아쉬었다. 강준은 녀석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숲속은 여전히 위험했고 한진혁의 추적자들이 언제 나타날지 몰랐다. 그는 블리츠를 업고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블리츠의 무게는 강준의 지친 몸을 더욱 힘들게 했지만 강준은 이를 악물고 걸었다. 밤새도록 숲을 헤맨 강준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숲을 벗어날 수 있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쳤다. 그는 블리츠를 업은 채 가장 가까운 마을의 작은 보건소로 향했다. 보건소 의사는 블리츠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강준에게도 간단한 처치를 해주었다. 이 아이는 심한 상처는 아니지만 회복이 더디면 감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리고 환자분도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강주는 의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는 보건소 근처의 작은 여관의 방을 잡았다. 블리츠를 침대에 눕히고 강주는 녀석의 곁에 앉아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블리츠는 강준의 손길에 만족한 듯 잠이 들었다. 강준은 녀석의 옆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강준은 블리츠와 함께 다시 민수에게 연락했다. 그는 블리츠를 찾았다는 소식과 함께 블리츠가 또 다시 한진혁의 위협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렸다. 민수는 블리츠가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한진혁의 집요함에 혀를 내둘렀다. 이젠 정말 끝장을 봐야 할 것 같아. 강준아, 이대로는 블리츠도 너도 안전하지 않아. 언론의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는 한진혁의 목덜미를 직접 잡아채야 해. 민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준은 민수의 말에 동의했다. 한진그룹은 언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리츠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다. 그는 한진혁을 직접 만나 그의 죄를 묻고 블리츠에게 가해진 모든 불의를 끝내야 했다. 강준은 한진혁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민수가 보내준 정보에 따르면 한진혁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 블리츠와 함께 한진혁을 기다리기로 했다. 강준은 블리츠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는 민수의 집에 블리츠를 맡겼다. 블리츠는 민수의 곁에서 다시 평온을 찾았다. 강준은 민수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나는 한진혁이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그를 붙잡을 거야. 그리고 그에게 블리츠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해줄 거야.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워. 내 도움이 필요해. 민수는 강준의 말에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우리가 함께한다면 못할 것도 없지. 이제 한진혁을 직접 잡는 일만 남았군. 강준과 민수는 한진혁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한진혁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매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했다. 그들은 한진혁이 검찰청을 드나드는 경로와 경호원들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강준은 한진혁을 잡을 가장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 며칠 후 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였다. 한진혁은 검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 건물을 나섰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다. 그때 강준이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그는 순식간에 한진혁의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한진혁의 목덜미를 잡아챘다. 한진혁은 비명을 질렀지만 강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강준, 네가 감히 또 다시 날 건드려. 넌 끝났어. 넌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한진혁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너를 감옥에 보내려고 온 게 아니야. 너에게 블리츠가 겪었던 고통을 직접 느끼게 해주려고 왔다. 강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민수가 미리 준비해둔 벤이 그들 앞에 멈춰 섰다. 강준은 한진혁을 벤 안으로 밀어 넣었다. 벤은 순식간에 검찰청 앞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준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다. 이제 그는 한진혁에게 블리츠에게 행해진 모든 불의를 갚아줄 시간이었다. 이 싸움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강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강준은 한진혁을 벤에 태운 채 도시를 벗어났다. 민수가 운전하는 벤은 고속도로를 빠르게 질주하며 인적이 드문 외곽 지역으로 향했다. 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진혁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강준을 노려보았지만 강준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블리츠를 향한 무한한 연민과 한진혁을 향한 냉정한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다.
네가 감히 날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넌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모든 일은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한진혁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쳤다. 강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가 어디로 가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치르게 될 대가는 내가 아니라 네가 블리츠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대가다. 배는 한진그룹의 소유였던 낡은 물류 창고 앞에 멈춰 섰다. 이곳은 민수가 한진그룹의 불법적인 사업 자료를 해킹하는 과정에서 알아낸 비밀 장소 중 하나였다. 창고는 오랫동안 버려진 듯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내부에는 어둠과 침묵만이 가득했다. 강주는 한진혁을 벤에서 끌어내 창고 안으로 밀어 넣었다. 한진혁은 발버둥 쳤지만 강준의 힘을 이겨낼 수 없었다. 민수는 벤 문을 닫고 창고 입구를 잠갔다. 이제 이곳은 오직 세 사람만이 존재하는 밀폐된 공간이 되었다. 내 놈이 블리츠를 이렇게 만들었지. 강준은 한진혁의 멱살을 잡고 창고 벽에 밀어붙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군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궁연을 내 놈의 더러운 돈벌이에 이용하려 했고 말을 듣지 않자 무참히 학대하고 버렸어. 녀석은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어. 한진혁은 강준의 분노에 찬 눈빛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웃듯이 말했다. 그래서 겨우 개 한 마리 때문에 날 여기에 끌고 온 거야. 어차피 그딴 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돈만 주면 얼마든지 새로운 개를 살 수 있어. 이까짓 일로 날 감옥에 보내려고 꿈깨. 개 한 마리. 강준의 눈빛이 더욱 매섭게 빛났다. 블리츠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녀석은 내 전우였고 내 가족이었어. 너 같은 쓰레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이라고. 강준은 한진혁을 바닥에 내던졌다. 한진혁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웅크렸다. 강준은 한진혁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고 한진혁은 그 손길에서 묘한 공포를 느꼈다. 내 놈은 블리츠에게 굶주림과 고통을 안겨줬어. 이제 네가 그 고통을 직접 느껴볼 차례다. 강준은 한진혁을 낡은 의자에 앉히고 그의 손과 발을 밧줄로 단단히 묶었다. 한진혁은 발버둥 쳤지만 밧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강준의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강준과 같은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강준은 창고 한쪽에 쌓여있던 낡은 상자들을 끌어냈다. 그 안에는 블리츠가 한진혁의 손에 들어갔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훈련 도구들이 있었다. 전기 충격기, 날카로운 채찍, 그리고 쇠몽둥이. 강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변했다. 이 도구들이 블리츠를 학대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이게 내 놈이 블리츠를 훈련시킨 도구들이지. 이걸로 블리츠를 때리고 전기 충격을 가했겠군. 녀석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지 상상이나 해봤어. 강준은 채찍을 집어들고 한진혁의 눈앞에서 흔들었다. 한진혁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단지 말을 안 듣는 개를 훈육했을 뿐이야. 학대가 아니라고. 훈육이라고. 내 놈의 훈육 때문에. 블리츠는 죽음 직전까지 갔어. 넌 인간도 아니야. 강준은 채찍을 휘둘러 한진혁의 다리를 강하게 때렸다. 한진혁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강준은 블리츠의 다리 부상을 떠올렸다. 블리츠가 한진혁에게 학대당했을 때 느꼈을 고통을 한진혁에게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블리츠가 겪었던 고통의 100분의 1도 안 돼. 강준은 한진혁에게 며칠 동안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물 한 모금, 음식 한 조각도 허락하지 않았다. 한진혁은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그는 블리츠가
길거리에서 겪었던 굶주림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몸은 점점 야위어 갔고 그의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강주는 한진혁의 옆에 앉아 블리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블리츠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궁견이 되었으며 강준과 함께 어떤 임무들을 수행했는지, 블리츠가 얼마나 용감하고 충성스러웠는지, 그리고 마지막 임무에서 어떻게 강준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는지. 강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블리츠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한진혁은 강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강준의 말을 비웃고 조롱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는 블리츠가 겪었던 고통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책임한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강준은 한진혁에게 블리츠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블리츠가 강준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는 사진, 그리고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가던 블리츠의 사진. 한진혁은 사진을 보며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안해. 한진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했다. 강준은 한진혁의 눈물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복수를 원했지만 동시에 한진혁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바랐다. 네가 블리츠에게 행했던 모든 죄를 세상에 고백하고 네가 저지른 모든 비리를 낱낱이 밝혀라. 그러면 내게 용서받을 기회를 줄게. 강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한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제발 블리츠에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강준은 한진혁을 풀어주었다. 한진혁은 의자에서 내려와 강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 강준은 그에게 종이와 펜을 건넸다.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여기에 적어라. 블리츠에게 행했던 일들, 그리고 한진그룹의 모든 비리를 상세하게 적어. 한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글은 길고 상세했다. 블리츠를 학대했던 과정, 한진그룹의 마약 밀수와 불법 도박 사업, 그리고 정치권과의 검은 유착까지. 그는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했다. 그의 글은 한진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폭로였다. 글을 마친 한진혁은 강준에게 종이를 건넸다. 그의 얼굴에는 후련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고백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고 있었다. 강준은 한진혁의 고백이 담긴 글을 받아들고 민수에게 눈짓을 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들었다. 민수야, 지금 이 모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도 넘겨. 한진혁의 고백이 담긴 이 글은 그들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민수는 강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는 한진혁의 고백이 담긴 글을 언론에 전송하고 동시에 검찰에도 넘겼다. 이제 한진그룹은 더 이상 자신들의 비리를 숨길 수 없었다. 한진혁의 고백은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강준은 한진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의 그림자가 없었다. 대신 깊은 회한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한진혁은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준은 그에게 말했다. 이제 네가 치러야 할 대가는 내가 아니라 법과 세상이 정할 거야. 하지만 블리츠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녀석에게 진심으로 사죄해라. 강준은 한진혁을 창고에 남겨두고 민수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창고 밖에는 새벽에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 싸움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야 했다.
강준의 마음속에는 블리츠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정의를 실현했다는 작은 만족감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블리츠가 진정으로 평화를 찾고 이 사회의 모든 부패가 뿌리 뽑힐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한진혁의 자백이 담긴 문서가 언론과 검찰에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한진그룹은 뿌리째 흔들렸고 관련된 정치인들은 줄줄이 낙마했다. 뉴스 채널들은 온종일 이 사건을 다루었고 국민들은 분노와 함께 충격에 휩싸였다. 강준의 이름은 정의로운 제보자로 언론에 오르내렸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민수의 집에서 블리츠와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블리츠는 강준의 곁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녀석의 털은 다시 윤기를 되찾았고 앙상했던 몸에는 살이 붙기 시작했다. 블리츠의 눈빛은 이전의 생기를 되찾았고 녀석은 강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강준은 블리츠의 곁에서 비로소 평온함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치유받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강준아. 민수는 블리츠와 함께 마당에서 뛰어노는 강준을 보며 말했다. 한진그룹은 무너졌고 한진혁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 너의 용기 덕분이야. 강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블리츠에게 약속했잖아. 녀석에게 평화를 찾아줄 거라고. 그리고 궁연 입양 시스템의 비리도 바로잡아야 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준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블리츠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과 블리츠가 당했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궁견 입양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었다. 민수는 강준의 결정에 동의했지만 그의 안전을 걱정했다. 한진그룹의 잔당들이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들이 어떤 보복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렵지 않아. 나는 블리츠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강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기자회견 당일 강준은 블리츠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강준은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곁에는 블리츠가 의젓하게 앉아 있었다. 저는 특수부대 출신 강준입니다. 강준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운을 떼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의 전우이자 가족인 궁연 블리츠입니다. 강준은 블리츠와의 만남부터 마지막 임무에서 블리츠가 자신을 구하고 부상을 입었던 이야기, 그리고 궁연 입양 시스템의 비리로 인해 블리츠가 한진혁에게 학대당하고 버려졌던 일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블리츠를 향한 깊은 사랑과 분노, 그리고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고발이 담겨 있었다. 블리츠는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용감한 군견입니다. 하지만 군은 녀석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부패한 시스템으로 인해 녀석은 죽음 직전까지 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강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저는 블리츠와 같은 군견들이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견 입양 시스템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군견의 삶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장은 숙연한 침묵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강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깊이 공감했다. 블리츠는 강준의 옆에 앉아 녀석의 손을 핥으며 강준을 위로하는 듯했다. 그들의 유대는 카메라를 통해 온 국민에게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자회견 이후 강준과 블리츠는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들의 이야기는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될 예정이었고
강주는 궁연 입양 시스템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블리츠와 함께를 설립했다. 많은 사람들이 강준과 블리츠를 지지하며 동참했고 국회에서는 궁연보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진그룹은 완전히 몰락했고 한진혁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은 모두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한진혁은 강준의 폭로와 자신의 자백으로 인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평생을 속죄하게 되었다. 강준은 블리츠와 함께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고시원 방에서 외롭게 연명하지 않았다. 그는 블리츠와 함께 작은 집을 얻었고 그들의 집은 항상 따뜻하고 사랑으로 가득했다. 강준은 블리츠의 치료와 재활에 전념했고 블리츠는 강준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녀석은 다시 힘찬 발걸음으로 뛰어다니며 강준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강준은 블리츠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들의 위로 쏟아졌고 블리츠는 잔디밭 위를 신나게 뛰어다녔다. 강준은 녀석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 한 아이가 블리츠에게 다가와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이 강아지 정말 멋져요. 이름이 뭐예요?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물었다. 블리츠라고 해. 이 녀석은 아주 용감한 궁연이었단다. 강준은 아이에게 블리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는 블리츠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강준은 블리츠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았다. 블리츠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고 강준은 블리츠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블리츠는 영원히 기억될 영웅으로 남았다. 강준은 블리츠의 귀에 속삭였다. 블리츠, 이제 우리는 행복할 일만 남았어. 우리 함께 영원히 행복하자. 블리츠는 강준의 얼굴을 핥으며 녀석의 진심을 전하는 듯 했다. 그들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강준과 블리츠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정의로 끝을 맺었다. 그들의 유대는 어떤 시련도 끊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증거였다.